김수아의 하루는 늘 같은 풍경으로 시작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은 그녀가 사는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를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학교에 가는 길, 활기 넘치는 또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걷는 그림자 같은 아이였다. 낡은 운동화와 바렌 가방은 그녀의 평범함을 넘어선 궁핍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관심은커녕 그녀는 존재 자체가 투명한 듯했다. 학교에 도착하면 수아는 곧장 운동장 한편에 자리한 낡은 벤치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만의 작은 성역이었다. 수업 시작 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늘 그곳에 홀로 앉아 낡은 책을 읽거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늘 낯선 풍경이었다.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도시락통을 열어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식사를 마쳤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녀도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하굣길이었다. 잿빛 하늘에서는 쌀아기 눈이 흩날렸고 길가는 얼어붙어 있었다. 수아는 낡은 가방을 고쳐 메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학교 앞을 지나던 그녀의 눈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 새는 깃털이 엉망이 된 채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었다. 분명 날개가 부러진 듯 했다.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진 작은 생명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발은 새에게로 향했다.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벗어 조심스럽게 새를 감싸 안았다. 목도리는 그녀의 온기만큼이나 따뜻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아침에 먹다 남긴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빵 조각을 뜯어 새의 불이 가까이 대주었다. 새는 미약하게 빵을 쪼아 먹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인근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빵 하나, 목도리 하나도 소중한 것이었지만 작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이 모든 모습을 학교의 인기 많고 착한 남학생 이도현이 우연히 목격했다. 도현은 학급에서 모범생으로 통했고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는 축구부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멀리서 수아가 작은 새를 안고 바삐 움직이는 뒷모습을 본 도현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으로 빛났다. 그는 수아의 차림새가 낡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행동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저렇게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아이에게 저런 따뜻한 마음이 도현은 수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명받았지만 수아는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작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수아의 손목에는 늘 낡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녀는 그 붕대를 풀지 않았다. 붕대 아래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의 집은 작고 허름한 동네의 지하방이었다. 방 한편에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그녀의 몸집보다 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체스판과 체스 관련 서적들, 그리고 오래된 상장들과 사진들이 뒤섞여 있었다. 상장들은 체스 대회에서 받은 것으로 보였지만 수상자의 이름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수아는 가끔 밤늦게 그 상자에서 낡은 체스 기보를 꺼내 몰래 공부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체스 말을 배열하며 복잡한 전략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냈다.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에게 체스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그녀는 또한 자신도 모르게 빠른 계산 능력과 날카로운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언젠가 터져나올 폭풍을 품고 있었다. 그 폭풍의 시작은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김수아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의 파도와 함께 작은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낡은 벤치와 오래된 체스 기보가 담긴 상자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세상 또한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학교에는 악명 높은 불량배 그룹이 있었다. 그들의 리더는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나무인 격의 아이로 자신보다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그의 옆에는 늘 비열한 행동을 일삼는 이인자 최우혁과 그 무리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들은 학교의 작은 왕국을 다스리는 폭군과 같았다. 교사들은 그들의 뒤에 있는 부모들의 영향력 때문에 쉽게 개입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그들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감히 대항하지 못했다. 어느 하굣길이었다. 수아는 늘 그랬듯 조용히 학교 뒷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가방에는 오늘 빌린 도서관 책과 함께 어릴 적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체스 말과 낡은 상장들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무리는 학교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수아는 그들을 피해 조용히 지나치려 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민준의 눈에 띄고 말았다. 야, 김수아, 거기 서봐. 민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의 무리들이 낄낄거렸다. 수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다. 야, 이 년이 못 들은 척하네. 잡아서 가방 뺏어봐. 최우혁이 소리치자 민준의 패거리 중 한 명이 달려들어 수아의 가방을 낚아챘다. 가방은 운동장 한가운데로 내던져졌고 낡은 가방 안에서 그녀가 아끼던 스케치북과 연필 그리고 가족 사진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낡은 체스 상자도 함께 굴러 떨어졌다. 수아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같았다. 민주는 스케치북을 집어들고 그녀의 그림을 비웃었다. 푸하하, 야, 이런 그림 그려서 뭐하냐. 넌 그림이나 그릴 시간에 공부나 해라. 평생 이딴 거나 그리다 굶어 죽겠네. 우혁은 삐죽 튀어나온 낡은 체스 상자를 발로 밟아 부쉈다. 박살난 체스 상자에서 닳고 다른 체스 말들이 굴러나왔다. 그리고 민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가족 사진에 닿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은 사진을 집어들고 비웃었다. 야, 이건 내 부모님이냐. 허름하게 생긴 게 딱 너 닮았네. 뭐 사고로 죽었다고 잘 죽었네. 그런 거지 부모 밑에서 자라봤자 너 같은 빌어먹을 인생밖에 더 되겠냐. 순간 수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늘 그랬듯 침묵하고 모든 것을 참으려 했다.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을 모욕하고 아버지의 낡은 체스 상장까지 찢어버리자 수아의 눈에 순간적으로 이글거리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잠자고 있던 체스에 대한 열망과 돌아가신 부모님을 지키려는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감겨있던 낡은 붕대 아래의 흉터가 불현듯 따끔거렸다. 그 흉터는 어릴 적 사고로 생긴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억지로 감춰왔던 과거의 아픔과도 같았다. 민주는 수아의 얼굴을 보며 더욱 잔인하게 조롱했다. 야,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학교를 다녀. 내 주제를 알아라. 평생 숨어 지낼 거지. 같은 년. 그는 수아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깔깔 웃었다. 수아는 차가운 운동장 바닥에 쓰러졌다. 흙먼지가 그녀의 교복을 더럽혔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슬픔에 사로잡혔다. 주변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민준의 괴롭힘에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들 중에는 이도현도 있었다. 그는 민준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민준의 권력은 학교에서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이다. 수아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무릎은 흙으로 더럽혀졌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터져나온 강렬한 투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그녀는 굴욕감과 함께 더 이상 이전처럼 숨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방역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이 사건은 수아의 평화롭던 삶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녀를 불가피한 대결로 내몰았다. 이 학교에서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선,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김수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운동장 바닥에 쓰러진 채 올려다본 강민준의 비웃음 가득한 얼굴은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모든 고통과 분노를 일깨웠다. 찢겨진 가족 사진과 부서진 체스 상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그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 안에는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터져나온 강렬한 투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학교 식당은 평소처럼 시끄러웠다. 수아는 늘 그랬듯 조용히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그때 민준과 그의 무리가 거친 웃음소리를 내며 수에게 다가왔다. 최우혁은 비웃는 얼굴로 수아의 옆에 놓인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야, 김수아 어제 혼났으면 좀 조용히 처박혀 있을 것이지. 감히 밥을 처먹냐. 민준은 수아의 도시락통을 발로 차서 엎어버렸다. 밥과 반찬이 식탁 위와 바닥에 흩뿌려졌다. 민준의 패거리들은 낄낄거리며 수아를 조롱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수에게로 향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수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나랑 체스 한 판 할래.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뚝 끊겼다. 민주는 코웃음 쳤다. 뭐 체스 내까짓게 감히 나랑 체스를 하겠다고 푸아하하 웃기고 있네. 야. 누가 저런 거지. 같은 년이랑 체스를 하겠냐. 그는 비웃으며 수아의 낡은 운동화를 발로 툭 쳤다. 내가 이기면 내가 학교를 떠날게. 수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대신 내가 이기면 다시는 나를 포함한 다른 누구도 괴롭히지 마. 그리고 내 아빠 상장과 체스 상자를 부순 것에 대해 사과해. 민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체스를 학교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여기는 과목으로 생각했다. 그는 체스 영재로 불렸고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한낱 하찮은 수아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겨우 저런 애송이 따위가 감히 나한테 도전해 좋다. 제대로 망신을 줘서 다시는 나설 생각조차 못하게 해주지.
조화해주는 척한다. 내까짓게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학교를 떠나게 될 사람은 네가 될 거야. 민주는 거만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 대결은 수아의 숨겨진 재능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될 터였다. 점심시간의 식당은 시끄러웠지만 수아와 민준의 체스 대결 소식은 순식간에 학생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식당 한편에 간이 체스판이 놓였다. 수많은 학생들이 두 사람을 애워쌌다. 이 대결은 주로 이도현과 김교장, 그리고 최우혁과 민준의 패거리들이 목격했다. 이도현은 수아의 용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수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감격했다. 그는 수아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김 교장은 조용하고 문제가 없던 수아가 이런 제안을 한 것에 의아해하며 주의 깊게 대결을 지켜봤다. 그는 수아의 낡은 가방에서 굴러떨어진 체스 상자를 본 기억이 있었다. 최우혁은 민준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지만 동시에 수아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경기가 시작되자 수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의 손놀림은 매끄럽고 정확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수아를 얕봤다. 그는 대충 수를 두며 빨리 경기를 끝내려 했다. 하지만 수아는 예상외로 침착하고 정교한 수를 연달아 두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 민준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대응하는 듯 보였다. 민준은 당황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수아를 얕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동원해 수아를 압박했지만 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과감하고 날카로운 수를 두어 민준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과가 나왔다. 수아는 민준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겼다. 체크메이트. 수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체스판 위에서 방황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발악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찮은 계집애가 감히 나를 이기다니. 이건 사기다. 분명히 사기를 쳤어. 그는 체스판을 뒤엎으려 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후였다. 민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한낱 소심한 수에게 짓밟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수아의 실력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하찮은 계집애가 감히 나를 이기다니 이건 사기다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그날부터 학교 복도에서 수아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김수아는 체스로 사기를 치는 교활한 아이다. 강민준을 이긴 건 다 속임수다.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 수아를 따돌리도록 부추겼다. 최우혁은 민준의 지시를 받아 수아의 주변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수아에게 제대로 된 대결을 다시 요구하며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수아의 재능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수아는 승리했지만 그녀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김수아의 승리는 강민준에게 독이 든 칼날처럼 되돌아왔다. 그는 공개적인 패배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민준은 수아의 실력이 단순한 우연이거나 사기라고 주장하며 학교 전체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패거리들은 수아를 따돌리며 그녀의 주변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급식실에서는 그녀의 밥 위에 쓰레기를 붓는 등의 유치한 괴롭힘이 이어졌다. 수아는 다시금 외톨이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수에게 제대로 된 대결을 다시 요구하며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학교 축제 기간에 열리는 교내 체스 대회에서 수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는 이 대회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수에게 영원한 굴욕감을 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학교 체스부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었고 지역 대회에서도 여러 번 우승한 전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다. 김수아, 이번에야말로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지난번처럼 잔머리 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학교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네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증명해주지. 민주는 공개적으로 수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학교 강당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지만 체스 대회가 시작되자 그 열기는 순식간에 뜨거운 긴장감으로 변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들었고 이 대결은 학교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되었다. 강당 한가운데 마련된 무대 위, 커다란 체스판이 놓인 테이블 양쪽에 수아와 민준이 마주보고 앉았다. 이곳은 수아가 늘 소외되었던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결전의 장이 될 터였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민준은 자신의 패거리를 동원해 경기 내내 수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관중석에서는 민준의 친구들이 수아를 향해 야유와 조롱을 퍼부었다. 김수아, 지금이라도 포기해. 민준이한테는 안 돼. 사기꾼.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수아는 쏟아지는 야유 속에서도 표정 변화 아뮤화 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불량배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이도현은 관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수아를 응원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수아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아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수아는 완전히 고립된 채 홀로 모든 압박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과 소음 속에서 오직 체스판만을 바라봤다. 민주는 수에게 블리츠 체스 방식을 제안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이다. 시간 안에 수를 두지 못하면 패배로 간주한다. 어때? 겁나냐? 그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아가 시간 압박에 약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짧은 시간, 제한은 수에게 극한의 압박으로 작용했다. 5분 안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했다. 심판이 손에 든 시계를 들어 올렸다. 준비, 시작. 시계가 빠르게 초를 세기 시작했다. 민주는 시작과 동시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거침없었다. 그는 수아를 몰아붙여 시간 부족으로 패배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수아의 시계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4분 30초. 4분. 3분 30초. 그녀는 신중하게 수를 두었고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민주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수아의 킹을 향해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수아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자신의 시계를 힐끗 바라봤다. 남은 시간은 2분 15초.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 부족으로 패배할지도 몰랐다. 관중석에서는 민준의 친구들이 승리를 확신하는 듯 환호했다. 하지만 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고통과 서름,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한데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아빠,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불현듯 따끔거렸다.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와 결심을 증명하는 훈장과 같았다. 이사회장의 10분은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준혁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약물로 인해 혼미했던 과거의 자신을 떨쳐내고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모든 이사들은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잠시 술렁였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준혁 대표님. 의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증명하실 것이 있다면 지금 하셔야 합니다. 준혁은 세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증명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여러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는 박민지 비서에게 눈짓했다. 민지는 재빨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준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저를 괴롭히던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닌 고의적인 약물 투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다. 세아는 비웃음을 흘렸다. 준혁 씨, 그건 비현실적인 망상이에요. 주치의의 증언도 듣지 않으셨나요? 물론 들었습니다. 준혁은 세아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그 주치의가 당신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바로 준혁의 주치의 목소리였다. 그 약물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서서히 저하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아 사모님, 완벽하게 이준혁 대표님을 바보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경영권은 사모님의 손에 들어올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주 잘했어요. 원장님, 수고비는 두둑이 챙겨줄게요. 그 바보 같은 이준혁이 저한테 속아 넘어가는 꼴이 아주 우습네요. 나중엔 제 손바닥 안에서 놀게 될 거예요. 회사는 제 것이 될 거고 그 멍청한 비서 박민지까지 제가 해고시킬 겁니다. 주치의와 세아의 대화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사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준혁을 노려봤지만 준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주치의가 자신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민지에게 미리 도청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준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약혼 발표 파티에서 한 어린 소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 음료에 약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순수한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세아 씨를 의심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아주 가까운 곳에 그녀의 모든 악행을 기록할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빛나는 약혼 반지로 향했다. 준혁은 반지를 들어 올렸다.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반지를 바라봤다. 이 약혼 반지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심어져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세아 씨가 제 음료에 약을 넣는 순간부터 지수라는 어린 하녀를 위협하고 해고시키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 카메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윤세아는 준혁의 샴페인 잔에 흰 가루를 몰래 넣고 있었다. 이어서 지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던 준혁의 모습이 잡혔고 지수가 해고당하며 박이모에게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세아가 냉정하게 정신 이상한 아이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세아가 약물로 인해 비틀거리는 준혁의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비웃는 모습이었다.
이제 곧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야. 강성그룹, 네가 내 발 아래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 죽겠어.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사들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준혁에게 달려들어 태블릿을 부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이건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준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정체입니다. 윤세아 씨, 당신은 저의 재산을 탐내고 저의 생명까지 위협한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연락하여 세아와 주치의를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아는 수갑이 채워진 채 울부짖었다. 이사들은 준혁의 치밀함과 냉철한 판단력에 감탄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준혁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표했다. 준혁은 자신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만했던 약혼녀의 실체를 만천에 폭로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듯 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강성그룹 이준혁 CEO, 약혼녀의 충격적인 음모 폭로. 헤드라인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준혁은 사건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악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는 지수의 작은 속삭임 하나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음모를 분쇄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사회장의 10분은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준혁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약물로 인해 혼미했던 과거의 자신을 떨쳐내고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모든 이사들은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잠시 술렁였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준혁 대표님. 의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증명하실 것이 있다면 지금 하셔야 합니다. 준혁은 세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증명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여러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는 박민지 비서에게 눈짓했다. 민지는 재빨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준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저를 괴롭히던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닌 고의적인 약물 투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다. 세아는 비웃음을 흘렸다. 준혁 씨, 그건 비현실적인 망상이에요. 주치의의 증언도 듣지 않으셨나요? 물론 들었습니다. 준혁은 세아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그 주치의가 당신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바로 준혁의 주치의 목소리였다. 그 약물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서서히 저하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아 사모님, 완벽하게 이준혁 대표님을 바보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경영권은 사모님의 손에 들어올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주 잘했어요. 원장님, 수고비는 두둑이 챙겨줄게요. 그 바보 같은 이준혁이 저한테 속아 넘어가는 꼴이 아주 우습네요. 나중엔 제 손바닥 안에서 놀게 될 거예요. 회사는 제 것이 될 거고 그 멍청한 비서 박민지까지 제가 해고시킬 겁니다.
주치의와 세아의 대화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사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준혁을 노려봤지만 준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주치의가 자신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민지에게 미리 도청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준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약혼 발표 파티에서 한 어린 소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 음료에 약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순수한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세아 씨를 의심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아주 가까운 곳에 그녀의 모든 악행을 기록할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빛나는 약혼 반지로 향했다. 준혁은 반지를 들어 올렸다.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반지를 바라봤다. 이 약혼 반지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심어져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세아 씨가 제 음료에 약을 넣는 순간부터 지수라는 어린 하녀를 위협하고 해고시키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 카메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윤세아는 준혁의 샴페인, 잔에 흰 가루를 몰래 넣고 있었다. 이어서 지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던 준혁의 모습이 잡혔고 지수가 해고당하며 박이모에게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세아가 냉정하게 정신 이상한 아이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세아가 약물로 인해 비틀거리는 준혁의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비웃는 모습이었다. 이제 곧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야. 강성그룹, 네가 내 발 아래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 죽겠어.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사들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준혁에게 달려들어 태블릿을 부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이건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준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정체입니다. 윤세아 씨, 당신은 저의 재산을 탐내고 저의 생명까지 위협한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연락하여 세아와 주치의를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아는 수갑이 채워진 채 울부짖었다. 이사들은 준혁의 치밀함과 냉철한 판단력에 감탄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준혁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표했다. 준혁은 자신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만했던 약혼녀의 실체를 만천에 폭로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듯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강성그룹 이준혁 CEO, 약혼녀의 충격적인 음모 폭로. 헤드라인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준혁은 사건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악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는 지수의 작은 속삭임 하나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음모를 분쇄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사회장의 10분은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준혁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약물로 인해 혼미했던 과거에 자신을 떨쳐내고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모든 이사들은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잠시 술렁였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준혁 대표님. 의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증명하실 것이 있다면 지금 하셔야 합니다. 준혁은 세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증명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여러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는 박민지 비서에게 눈짓했다. 민지는 재빨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준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저를 괴롭히던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닌 고의적인 약물 투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다. 세아는 비웃음을 흘렸다. 준혁 씨, 그건 비현실적인 망상이에요. 주치의의 증언도 듣지 않으셨나요? 물론 들었습니다. 준혁은 세아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그 주치의가 당신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바로 준혁의 주치의 목소리였다. 그 약물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서서히 저하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아 사모님, 완벽하게 이준혁 대표님을 바보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경영권은 사모님의 손에 들어올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주 잘했어요. 원장님, 수고비는 두둑이 챙겨줄게요. 그 바보 같은 이준혁이 저한테 속아 넘어가는 꼴이 아주 우습네요. 나중엔 제 손바닥 안에서 놀게 될 거예요. 회사는 제 것이 될 거고 그 멍청한 비서 박민지까지 제가 해고시킬 겁니다. 주치의와 세아의 대화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사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준혁을 노려봤지만 준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주치의가 자신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민지에게 미리 도청 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준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약혼 발표 파티에서 한 어린 소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 음료에 약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순수한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세아 씨를 의심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아주 가까운 곳에 그녀의 모든 악행을 기록할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빛나는 약혼 반지로 향했다. 준혁은 반지를 들어 올렸다.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반지를 바라봤다. 이 약혼 반지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심어져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세아 씨가 제 음료에 약을 넣는 순간부터 지수라는 어린 하녀를 위협하고 해고시키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 카메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윤세아는 준혁의 샴페인 잔에 흰 가루를 몰래 넣고 있었다. 이어서 지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던 준혁의 모습이 잡혔고 지수가 해고당하며 박이모에게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세아가 냉정하게 정신 이상한 아이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세아가 약물로 인해 비틀거리는 준혁의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비웃는 모습이었다. 이제 곧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야. 강성그룹, 네가 내 발 아래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 죽겠어.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사들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준혁에게 달려들어 태블릿을 부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이건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준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정체입니다. 윤세아 씨, 당신은 저의 재산을 탐내고 저의 생명까지 위협한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연락하여 세아와 주치의를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아는 수갑이 채워진 채 울부짖었다. 이사들은 준혁의 치밀함과 냉철한 판단력에 감탄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준혁에게 다시 한번 신룰외를 표했다. 준혁은 자신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만했던 약혼녀의 실체를 만천에 폭로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듯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강성그룹 이준혁 CEO, 약혼녀의 충격적인 음모 폭로. 헤드라인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준혁은 사건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악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는 지수의 작은 속삭임 하나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음모를 분쇄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